같은 회사 출입증을 목에 건 사람들이 어느 날 서로를 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총파업 하루 전 극적으로 타결된 합의서 한 장 때문에 말입니다. 옆자리 동료는 성과급 6억, 당신은 600만 원. 매일 같은 정문을 통과하고 같은 노조의 이름을 올렸는데 보상은 100배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해에 입사하여 신입 교육을 같이 받았고 야근하다 자정 넘어 같이 컵라면을 먹던 동기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는 반도체 라인으로 가고 당신은 스마트폰 사업부로 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이 받아든 통보서 한쪽에는 6억이, 다른 한쪽에는 600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똑같이 주말을 반납했고 어쩌면 내가 더 열심히 더 일했는데 그 보상이 10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합의 직후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반도체 라인에서는 합의 소식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이 통째로 자기들 성과급으로 넘어오고 자사주가 손에 쥐어진다는 소식에 박수가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스마트폰과 가전을 만드는 사무실에서는 침묵과 한숨이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13년을 똑같이 야근하고 똑같이 주말을 반납했는데 옆 건물은 6억을 통보받고 당신은 600만 원을 통보받은 상황인 겁니다. 박수 소리가 벽 너머에서 들려올 때 침묵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며칠 만에 분노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가전 부문을 중심으로 한 동행 노조 조합원 수가 하루 만에 약 2,600명에서 12,000명대로 약 5배로 불어났습니다. 북결시키겠다는 사람들이 하루 만에 5배가 됐다는 겁니다. 침묵하던 사람들이 하루 만에 같은 깃발 아래로 모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정작 이들 중 상당수가 투표권이 없다고 통보받았다는 사실입니다. 5월 27일 투표 마감을 앞두고 갈등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회사를 지킨 그 합의서가 어떻게 동료를 적으로 만들었는지 그 안에 숨겨진 진실 두 가지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설계된 격차입니다. 반도체 메모리 부문 직원은 연봉 1억 원의 선과급으로 세전 기준 최대 약 6억 원을 받습니다. 같은 반도체 안에서도 시스템 LSI나 파운드리 같은 비메모리 사업부는 약 2.1억 원 상당, 심지어 적자를 낸 사업부도 최소 약 1.6억 원 상당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과 가전을 만드는 DX 부문은 약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가 전부입니다. 적자를 낸 사업부 직원이 1.6억 원을 받는데 흑자를 떠 바친 가전 스마트폰 직원은 600만 원을 받습니다. 돈을 못 번 쪽이 1.6억, 돈을 번 쪽이 600만 원? 당신이 그 600만 원을 통보받은 직원이라면 이 숫자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진실은 투표권 박탈입니다. 이 합의안을 부결시키겠다고 하루 만에 5배로 불어난 사람들, 바로 그 DX 중심 동행노조 조합원들에게 공동투쟁본부는 당신들에게는 투표권이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부결시키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정작 부결표를 던질 수 없게 된 겁니다. 반대하고 싶은데 반대표를 낼 손이 묶인 상황인 겁니다. 이 두 가지 진실은 어떻게 설계됐을까요? 격차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반도체 부문에만 신설된 특별 영업성과급이라는 제도가 들어있습니다. 반도체 영업이익의 10.5%를 통째로 떼어 성과급 재원으로 삼고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합니다. 받은 자사주는 3분의 1을 즉시 매도할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1년, 마지막 3분의 1은 2년 동안 팔 수 없게 묶입니다. 게다가 성과급 상한선을 아예 없앴고 이 구조를 10년 동안 제도로 박았습니다. 반도체 영업이익이 앞으로 연 100조 원에서 200조 원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그 10.5%가 매년 자동으로 반도체 직원들 몫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합의서에서 DX와 CSS 부문에는 상호 협력이라는 명목으로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만 적혔습니다. 임금 인상률 6.2%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됐지만 이 특별 성과급이라는 한 줄이 두 부문의 보상을 100배로 벌려놓은 겁니다. 사실 이 흐름은 삼성이 처음 만든 게 아닙니다. 2025년 SK하이닉스 노사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없애기로 합의했고 재계에서는 이를 하이닉스 룰이라 부른다고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반도체 직원에게 몰아주는 보상 공식이 업계 전체로 번지고 있던 겁니다. 삼성의 이번 설계도는 그 흐름 위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 투표권 박탈은 더 교묘합니다. 공동투쟁본부는 동행노조가 공동교섭단 지위를 잃은 뒤에 합의가 체결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교섭 테이블에 함께 앉을 자격을 잃은 노조인이 그 합의를 표결할 권리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절차상으로 따지면 그럴듯한 근거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불리한 대가를 받는 사람들에게서 반대할 표를 거둬간 셈입니다. 손해를 가장 크게 본 사람이 그 손해에 항의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노조들을 둘로 가른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흔히 이런 갈등을 보면 파업 강경파를 탓하거나 외부 경쟁사 경기 탓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회사를 멈추려던 파업은 합의로 막혔고 외부 경쟁사가 직원들을 갈라놓은 것도 아닙니다. 노조들을 가른 건 다름 아닌 합의서 그 자체, 그 안에 그려진 보상 설계도였습니다. 이미 합의를 추진할 때부터 계산돼 있던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협상장의 진실 공방까지 겹쳤습니다. 초기업 노조 측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회의를 녹취해 공개하면서 사측이 올해 영업이익 규모를 실제보다 축소해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익을 적게 부를수록 나눌 목도 적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위원장 측의 주장이고 사측은 해당 수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실이 어느 쪽이든 분명한 건 이미 직원들 사이에 깊은 불신이 새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 6억을 받고 누가 600만 원을 받을지 그건 직원들이 정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모이기 전에 합의서 안에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삼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이 협상의 큰 흐름이 되면서 같은 회사 동료끼리 적이 되는 이 노노 갈등은 점점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업을 멈춘 그 합의서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찬반 투표는 5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나 그 투표가 가결되든 부결되든 옆 건물의 박수 소리를 벽 너머로 들으며 동료를 적으로 본 그 시선은 합의서가 끝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갈라치기는 보상 설계도 위에 이미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 이겨도 그 설계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는 삼성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회사에도 누군가가 그림 같은 종류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누가 큰 몫을 받고 누가 남은 부스러기를 받을지 그 칸은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채워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옆자리 동료가 6억을 통보받고 당신이 600만 원을 통보받는 그날 회사는 또다시 두 갈래로 갈라질 것입니다.